코웃음을 쳤습니다. 17년 경력의 무기 분석가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요. 600배 저렴하다는 건 600배 허술하다는 뜻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패트리어트 한 발 58억 원. 한국 무기로 드론 한 대 잡는 비용 1,000만 원. 이 숫자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허술하다는 증거를요. 대신 다른 걸 찾았습니다. 인도에서 러시아 판치르를 꺾은 기록. 실전에서 96.5%를 찍은 요격률. 미국이 침묵할 때 사흘 만에 유도탄 30기를 보낸 나라. 철수 명령이 내려왔는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전쟁터에 남은 엔지니어 8명. 코웃음이 경악이 됐고 경악이 존경이 됐습니다. 저는 에릭 린드그렌입니다. 이건 제가 코웃음 친 대가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드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속도가 아닙니다. 정밀도도 아니죠. 바로 비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오후는 늘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내려앉은 날이었고 난방기가 낮게 우문거리는 소리만 연구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화면 가득 펼쳐진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중동 방공망 비용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한 대 가격 4,400만 원. 그것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58억 원. 저는 에릭 린드그렌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17년간 무기 비용 효율을 분석해온 연구원이죠. 전 세계 방공 체계의 운용 비용을 계산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무기를 사는 게 합리적인지 따지는 것이 제 일입니다. 웬만한 숫자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400만 원짜리 드론을 58억 원짜리 미사일로 잡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130배가 넘는 비용을 쏟아붓는 거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파산입니다. 그리고 이 파산이 지금 중동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는 아흘에 치였습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분석 자료에 나온 숫자였죠. 아흘에. 단 아흘에입니다. 이란이 드론 공세를 멈추지 않는 한 열흘 후 카타르의 하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더 황당한 건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동맹국들이 긴급 보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은 새로운 요청을 제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거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침묵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동맹국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죠. 그날 오후 동료 연구원 하나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얀 오스터만이었습니다. 덴마크 출신으로 저보다 3년 먼저 연구소에 들어온 친구였죠. 얀은 태블릿 화면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에릭, 이거 봤어? 중동 국가들이 요즘 여기에 난리래. 화면에는 무기 하나의 재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mm 기관포 2문, 분당 1200발, 드론 격추 비용 1,000만 원.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거야? 얀이 말했습니다.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웃긴 거였어요. 한국이요? 패트리어트를 만든 레이시온도, 아이언돔을 운영하는 이스라엘도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요? 1,000만 원이라는 게 격추 비용 맞아? 제가 물었습니다. 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mm 기관포 몇 발이면 드론 한 대가 끝난데 탄약값이 그 정도라는 거지. 패트리어트 대비 600배 저렴한 거잖아? 응, 그게 맞아.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K-30BO 복합.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17년 동안 전 세계 방공 무기를 분석해왔는데 이 이름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죠. 한국 방사냐고 하면 저는 항상 미국 기술의 저가 복제 버전이라는 인식이 먼저 들었습니다. 실전 기록도 변변치 않고 서구 기술을 면허 생산하는 수준이라는 게 이 바닥의 통념이었으니까요.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팔린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싸고 빠른 납기 덕분이지 기술력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방공 미사일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가 드론을 잡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기관포라고요. 그건 구시대 방식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자주대공포가 주력 방공 무기가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레이더 유도도 아니고 기관포로 드론을 잡겠다는 건 이 분야를 제대로 이해 못한 소리입니다. 얀,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600배 저렴하다는 건 600배 허술하다는 뜻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얀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테스트에서 러시아 판치를 꺾었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테스트랑 실전은 달라. 이란 드론이 실제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기관포로 잡는다고? 불가능해. 그 말을 하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카타르 재고, 아흐레치, 미국, 침묵, 그리고 1000만 원짜리 기관포. 말이 안 됐습니다. 17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연구소 복도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제 자리 모니터만 혼자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죠. 화면에는 K30 비호 복합 관련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고 시작한 겁니다. 얀이 내민 태블릿 화면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600배라는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찾아본 건 인도 테스트 자료였습니다. 2015년에 진행된 야전 방공 체계 경합이었죠. 인도가 방공 능력을 강화하려고 입찰을 열었고 러시아의 퉁구스카와 판치에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30 비호 복합이 거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비호 복합이 이겼습니다. 러시아의 판치를 꺾고 모든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유일한 체계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2.5조 원에서 3조 원 사이, 거의 확정되는가 싶었는데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인도의 국산화, 정책 변화로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판치르를 꺾었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판치르 S1은 나토가 오랫동안 골치 아파했던 방공 체계였거든요. 그 판치르를 인도 테스트에서 이긴 게 비호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17년 동안 무기 비용 효율을 분석해온 사람이 이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계약이 무산됐으니까요. 무기 시장에서 계약이 안 된 체계는 그냥 조용히 묻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죠. 다음으로 뒤진 건 중국 방송 보도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 방송에서 비호복합이 판치르를 눌렀다며 직접 보도를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적국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국 무기가 진 걸 보도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굳이 그 결과를 언급했다는 건 결과를 부정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엔 재원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mm KK-12 기관포 2문, 분당 총 발사 속도 1200발, 각 포당 300발 즉시 사격 가능, 유효 사거리 최대 3000m, 침국 미사일 사거리 7km, 고도 3.8km.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테스트와 실전은 다릅니다. 인도의 평가장은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실제로 날아오는 상황, 전자전 방해가 걸리는 상황, 모래바람이 레이더를 흔드는 상황에서도 이 숫자가 나오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때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얀이었습니다. 제목이 짧았습니다. 이거 봐봐. 첨부 파일을 열었더니 영상 링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달린 뉴스 화면이었는데 자막 번역본도 같이 보내줬습니다. UAE 현지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이 긴급 요청을 받고 사흘 만에 유도탄 30기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공항에서 UAE 수송기에 직접 싣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사흘이었습니다. 요청을 받고 사흘 만에 국가 전략 자산을 실어 보낸 겁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흘, 미국은 새 요청을 받지도 않고 있는데 한국은 사흘 만에 유도탄 30기를 수송기에 실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아랍의 정치학자가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공식 고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무기 분석가로 17년을 일해오면서 방산거래를 친구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래는 거래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납기가 있고 금액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동의 정치학자는 한국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스톡홀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이 식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모니터에는 비호복합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도 테스트 결과, 판치르 격파 기록, 사흘 납기, 아랍 정치학자의 발언, 하나하나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합치면 뭔가 이상해집니다. 이게 진짜라면 제가 17년 동안 한국 방산을 복제품 취급한 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얀한테 한 가지를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냐고요. 테스트 말고 진짜 전장 기록이요. 얀은 다음날 아침 8시도 안 돼서 연구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10시는 돼야 오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태블릿을 들고 제 자리로 직진했습니다.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에릭, 어젯밤에 나도 못 잤어. 얀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실전 데이터 물어보려고 했지. 먼저 찾아봤어.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화면을 봤습니다. UAE 전구 방공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중동정구 사령부에서 나온 교전 데이터였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발사 자폭 드론 504기,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포함 총 780여 기.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780기입니다. 한 번의 공습에 780기가 날아온 겁니다. 이런 포와 공격 환경에서 방공망이 버텨낸다는 건 미사일 한 발의 성능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체계 전체가 완성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궁이 요격 기록이 나왔습니다. 요격 시도 58회, 성공 56회, 요격률 96.5%.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천궁이 데이터잖아. 비오복합은 얀이 말했습니다. 같이 운용됐어. 천궁이가 탄도 미사일이랑 순항 미사일을 잡고 비오복합이 자폭 드론을 맡은 거야.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고위협 표적은 천궁이, 저가 드론은 비오복합. 이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뭔가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오복합 단독 교전 기록은 없어. 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이드 드론 요격 기록이었습니다. 교전 회수, 명중률, 드론당 소모 탄약 수가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0mm 탄약 평균 소모량의 단가를 곱하면 드론 한 대당 격추 비용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10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얀이 처음에 말한 그 숫자가 실전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7년 동안 방공 비용 구조를 분석해왔는데 이 숫자는 제가 본 어떤 데이터와도 달랐습니다. 얀,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야? 중동정구 사령부. 나토 정보 공유 채널로 들어온 거야. 검증은 됐어. 현장 계측 로그랑 레이더 추적 기록이 일치한다고 나왔어. 저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전 기록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비오복합의 30mm 포가 드론을 잡는 순서가 데이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탐지, 추적, 조준, 발사, 격추. 타임라인이 초 단위로 찍혀 있었죠.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전이 동시에 벌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드론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상황이었는데 비오복합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포탑이 한 방향 아니야. 얀이 설명했습니다. 광학 추적 시스템이 따로 있어. 레이더가 무력화되거나 작동이 안 될 때 추가 수색 모드로 전환되는 거야. 탐지 거리가 7km, 추적 모드 유효, 범위가 6km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여전히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테스트 환경도 아니고 통제된 조건도 아닙니다. 이란의 드론이 때로 몰려오는 실전에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후에 저는 혼자 연구소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오복합 개발 역사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996년에 양산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개발비 총 100억 원, 투입 인력 600명. 저는 이 숫자 앞에서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100억 원이요. 미국이 패트리어트 개량 한번 하는데 쓰는 돈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으로 만든 체계가 지금 중동에서 드론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3년 기록을 보니 업그레이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신궁 미사일을 결합해서 복합 방공 시스템으로 진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궁 미사일, 사거리 7km, 고도 3.8km, 프랑스 미스트랄 대비 전체 작전 효율이 6배라는 한국 측 발표도 있었습니다. 6배.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유럽에서 검증된 체계입니다. 그 6배라는 주장이 과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토 자료를 뒤졌습니다. 동유럽 방공 강화 논의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방공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나토 방공위원회에서도 실전 데이터를 공식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토였습니다. 중동만이 아니라 유럽 동맹국들까지 한국 방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서 방공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패트리어트는 비싸고 물량이 부족하니까 대안을 찾는 거라고 문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실 창문으로 스톡홀름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겨울에는 짧아서 오후 3시만 돼도 어스름이 깔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오복합은 그냥 저가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인도 테스트 결과, 실전 교전 데이터, 나토의 관심까지 찾아냈습니다. 하나하나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합치면 제가 17년 동안 써온 분석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저가이면 성능도 낮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게 숫자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같이 사우디 파트너십 계약 내용 뒤져볼 수 있어. 얀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미 찾아놨어. 저는 화면을 끄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제는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오늘은 그 반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자료를 덮었습니다.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사우디 계약 내용까지 보고 나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얀이 가져온 파일은 두꺼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문서만 1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얀은 코트도 벗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급하게 달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에리, 사우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얀이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무기 사는 게 아니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 기업과 한화 디펜스의 파트너십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BOE 근거리 방공 시스템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자국 생산이라고? 응.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 준 거야. 방산 시장에서 기술 이전은 보통 잘 안 됩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기술을 넘기면 다음 계약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사우디에 생산 기술까지 줬다는 겁니다. 얀이 말했습니다. 더 있어. 사우디가 BOE 협의를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했는데 납기가 문제래. BOE를 새로 만들어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비오복합을 먼저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비오복합을 먼저. 응. 지금 당장 드론을 막아야 하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우디는 패트리어트의 최대 해외 고객입니다.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어치의 패트리어트를 사들인 나라가 한국산 방공 체계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 봤어. 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1년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BOE는 세계 최고의 방공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BOE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듈화 설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인 포탑이 다양한 궤도시, 차륜식 장갑차 셰시에 통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mm, 35mm, 40mm 기관포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고 레이더와 광학 센서 조합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도 원하는 종류를 장착할 수 있다고요. 레고였습니다. 기사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공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이 개념이 왜 강력한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나라마다 위협 환경이 다릅니다. 드론이 주요 위협인 나라와 전투기가 주요 위협인 나라는 필요한 무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BOE는 같은 플랫폼에 다른 무장을 얹으면 됩니다. 하나를 사면 여러 나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진짜 레고 개념이 맞네. 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방공 무기가 될 거라고 기사에 나왔잖아. 저는 창밖에 눈발을 바라봤습니다. 무기 분석가로 17년을 일하면서 모듈화, 플랫폼 개념이 방공 체계에 적용된 걸 이렇게 완성도 높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방공 체계는 대부분 고정된 구조입니다. 플랫폼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낸 겁니다. 그것도 개발비 100억 원, 인력 600명으로요. 저는 다시 비호복합 자료를 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는 대수를 확인했습니다. 170여 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작전 능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긴급 수출이 가능한 대수 추정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20대 정도였습니다. 20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가 전부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20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국가들이 바라보는 건 20대가 아닐 겁니다. UAE가 사흘 만에 유도탄 30기를 받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요. 한국이 빠르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얀이 말했습니다. 에리, 지금 중동 국가들이 믿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보급을 막았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럽은 자국 물량도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혼자 중동 방공 시장 전체 구조를 그려봤습니다. 연간 규모를 계산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시장은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을 사면 미국 제재를 받으니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산도 러시아산도 아닌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가격은 낮고 납기는 빠르고 실전 성능은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오랫동안 믿어온 전제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가이면 성능도 낮다. 이 전제가 적어도 비호복합 앞에서는 틀렸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얀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에리, 내일 뭐 더 볼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실전에서 비호복합을 직접 운용한 사람 증언 찾아봐. 그게 어디 있겠어.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있으면 그게 진짜 답이야. 얀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사우디 파트너십 계약서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자국 생산, 모듈화 플랫폼.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 자립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랍 정치학자가 왜 친구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직접 운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불을 끄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제보다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언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얀이 나토 정보 공유 채널을 뒤지고 저는 중동 방산 관련 보고서를 전부 훑었습니다. 스톡홀름의 아침은 영하였고 연구소 난방이 올라오기 전 창문에는 서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얀이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찾았어. 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UAE 현장에 있었던 한국 엔지니어 기록이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민간 엔지니어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UAE 현장 운용 지원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 소속 민간 엔지니어 8명이 현장에 파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AE 군 요원들의 숙련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시스템이 100% 성능을 내려면 한국 엔지니어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초기 운용 지원은 보통 있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넘겼습니다.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온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인 안전을 위해 귀국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8명 전원 잔류.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얀이 말했습니다. 응.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그냥 남은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난방기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 적용도 불분명했을 겁니다. 본사에서 철수하라고 했는데 안 간 겁니다. 이란에 드론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요. 왜 남았대? 얀이 잠깐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이유는 몰라. 그냥 남은 거야. 그냥 남은 겁니다. 이유를 기록하지도 않고요.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17년 동안 방산업계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전쟁터에 남겠다고 자원한 사례를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위험은 법무팀이 먼저 막습니다. 위험 수당 협상이 먼저 나옵니다. 보험 적용 범위 확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 8명은 그냥 남았습니다. 얀이 말했습니다. 에릭, 이 8명이 없었으면 96.5%가 안 나왔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UAE 군 요원들의 숙련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옆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 요격률은 달랐을 겁니다. 오후에 저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오복합의 운용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시스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3D 레이더 체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TPS-830K 레이더였습니다. 탐지 거리 7km, 추적 모드 유효, 범위 6km. 여기에 미국 레이시온이 제공하는 광학 추적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주간 TV 카메라, 적외선 영상 장치가 들어가 있었죠. 레이더가 무력화되면 광학 추적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전 방해가 걸려도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란에 들어온 공습에서 전자전이 동반됐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비오복합이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복합의 강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저가 드론 대응 비용 효율, 이중 추적 체계, 모듈화 설계, 빠른 납기, 기술 이전 의지,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사람들. 이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강점이었습니다. 무기 비용 효율 분석 보고서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었죠. 그런데 이게 없었다면 나머지 숫자들이 다 달라졌을 겁니다. 저녁 무렵 얀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에릭, 표정이 달라졌는데. 그래, 처음에 코웃음 치던 사람 맞아?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600배 저렴하다는 건 600배 허술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창피했습니다. 얀, 나 보고서 써야 할 것 같아. 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비오복합 평가 보고서. 응. 연구소 공식 보고서로. 얀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쓸 거야. 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 알아. 나토 방공위원회가 불편해할 거야. 패트리어트 관련 예산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써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8명 전원 잔류.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기 성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만들고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은 숫자로 측정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비오복합을 저가 복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판단이 절반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가격은 쌉니다. 그런데 싸다는 게 허술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그냥 남은 8명의 엔지니어들이요. 연구소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의 겨울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시작할지 머릿속에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연구소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불은 꺼져 있었고 제 모니터만 혼자 빛났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첫 문장을 3번 고쳐 썼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7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렇게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이 너무 명확해서였습니다. 저는 결국 숫자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란 자폭 드론 한 대, 4,400만 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
58억 원. 비오 복합 드론 격추 비용 1,000만 원. 패트리어트 대비 비용 차이 600배 미만.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으면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가 드론 위협 환경에서 비오 복합은 현존하는 방공 체계 중 비용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걸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절반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도 써야 했습니다. 저는 8명 엔지니어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보고서에 감정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효율에 직접 영향을 준 인적 요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장 기술 지원 인력의 자발적 잔류가 실전 요격률에 직접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UAE 군 요원 숙련도 보완 과정에서 한국 측 민간 엔지니어 8명의 현장 지원이 없었다면 96.5%라는 수치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이 인적 요소는 무기 체계 성능 평가에서 통상 반영되지 않으나 실전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변수다. 문장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쓴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무기입니다. 사람은 별개입니다. 그게 저의 분석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람을 빼면 숫자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얀이 들어왔습니다. 코트에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밖에 눈이 더 내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쓴 거야. 얀이 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새벽부터. 몇 페이지나 됐어? 12페이지. 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8명 엔지니어 항목 넣은 거 맞아? 응. 나토 방공위원회에서 이 부분 문제 삼을 수 있어. 알아. 얀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넣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면 보고서가 거짓말이 되는 거야. 얀이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서 얀이 말했습니다. 에릭, 이거 제대로 된 보고서야.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됐다는 게 칭찬인지 경고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점심 무렵 연구소장 헬리크 달베리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60대 노인으로 이 연구소를 15년째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에리, 비오 복합 보고서 쓰고 있다는 거 들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헬리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잠깐만 얘기하자. 헬리크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오 복합이 저가 드론 대응에 있어서 현존 체계 중 비용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결론입니다. 헬리크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토 방공위원회가 그 결론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예산이 걸린 문제야. 정치적으로 복잡해져. 그래도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헬리크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연구소 안은 따뜻했지만 헬리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더니 헬리크가 말했습니다. 에릭, 이 연구소가 왜 15년 동안 신뢰를 받아왔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헬리크가 이어 말했습니다. 데이터에 충실했기 때문이야. 정치적 편의를 위해 결론을 바꾼 적이 없어서야. 저는 헬리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죠. 헬리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써. 제대로 써.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12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헬리크의 말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출처를 재검증하고 문장을 고쳤습니다. 얀이 옆에서 교차 검증을 도와줬습니다. 저녁 무렵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비오 복합은 저가 자폭 드론이 주요 위협으로 부상한 현대 전장에서 비용 효율과 실전 성능을 동시에 입증한 유일한 체계다. 패트리어트가 가진 보급 구조의 한계와 비교할 때 비오 복합의 높은 국산화율과 신속한 납기는 전시 운용 지속성에서 결정적 우위를 갖는다. 이 체계를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그 배경에는 기술 개발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멈췄습니다. 기술 개발 이상의 무언가. 이 표현이 보고서에 어울리는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8명의 엔지니어가 기록도 남기지 않고 전쟁터에 남은 것. 그게 기술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96.5%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새벽부터 써온 보고서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됐습니다. 얀이 말했습니다. 제출할 거야. 응. 내일 아침에 나토 방공위원회에도 보낼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내야지. 그게 이 보고서를 쓴 이유니까. 연구소를 나오는데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거리가 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몰랐습니다. 나토 방공위원회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관련 예산을 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17년 동안 숫자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번 보고서가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이유가 숫자 때문이 아니라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8명 때문이었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전쟁터에 남은 그 8명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연구소장 헬리크에게 먼저 보냈고 나토 방공위원회 공식 채널로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파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얀이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냈어? 응.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오후 2시가 채 안 됐을 때 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건 나토 방공위원회 소속 벨기에 연구원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비오복합의 비용 효율 분석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메일은 달랐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나토 방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였습니다. 제목이 짧았습니다. 보고서 관련 면담 요청. 저는 그 메일을 얀에게 보여줬습니다. 얀이 읽더니 말했습니다. 예상했잖아. 응, 갈 거야? 당연하지. 면담 날짜는 사흘 후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면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간 숫자를 전부 다시 검증했습니다. 출처 하나하나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박이 들어올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얀이 도와줬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점심도 거른 날이 있었습니다. 얀이 커피를 사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에릭, 너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코웃음 쳤잖아. 책임지는 거야. 얀이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브뤼셀로 떠나는 날 아침 스톡홀름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고 탑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눈이 치워진 자리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6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고칠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였습니다. 나토 본부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방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폴 드비에르였습니다. 벨기에 출신으로 나토에서 20년 넘게 일한 인물이었죠. 옆에는 독일 출신 분석관 클라우스 바우어, 그리고 미국 국방부 파견 연락관 토마스 하퍼가 앉아 있었습니다. 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린드그렌 연구원,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클라우스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비오복합과 패트리어트의 비용 비교 항목입니다. 이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고, 비오복합은 적어도 드론과 헬기를 상대하는 체계입니다. 역할 자체가 다른 무기를 비용으로만 비교하는 건 분석의 오류입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연구원, 맞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번 중동 분쟁에서 실제 위협의 70% 이상이 저가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그 드론들을 요격하는 데 사용됐고, 카타르의 재고가 아흐레치까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무기 비교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운영 방식의 비교입니다. 클라우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엔 토마스가 나섰습니다. 린드그렌 연구원, 8명 엔지니어 항목 말입니다. 이건 보고서에 넣을 성격이 아닙니다. 객관적 검증이 안 된 인적 요소를 공식 분석,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건 연구소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토마스 연락관, 말씀하신 우려는 이해합니다. 다만 UAE 현장 운용 기록은 중동전구 사령부에서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적 요소가 없었다면 96.5%라는 요격률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운용 효율 분석의 핵심 변수입니다. 빼는 게 오히려 보고서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린드그렌 연구원, 솔직하게 말하죠. 이 보고서가 그대로 배포되면 패트리어트 관련 예산 논의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깁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일부 항목을 내부 참고용으로만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폴 위원장, 저는 17년 동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연구소가 신뢰를 받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데이터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수정하면 그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중동에서 아흐레치 재고로 버티는 나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한테는 예산 논란보다 하늘을 지키는 게 더 급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폴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우스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토마스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폴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폴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악수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등이 뻣뻣한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브뤼셀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공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얀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보고서 수정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면담 끝났어.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얀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잘했어, 에리. 저는 전화를 끊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코트를 입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토 방공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누군가 묻어도 숫자는 남습니다. 카타르의 아흐레치 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8명의 엔지니어가 전쟁터에 남은 사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공항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배포 범위를 넓혀야 했습니다. 나토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이 데이터를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연구소까지 오는 길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 창문에 입김이 서렸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니 얀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셨습니다. 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배포 범위 넓히겠다고 했잖아. 응.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유럽 방산연구소 12곳, 중동 안보연구 기관 5곳, 그리고 나토 회원국 방공 담당자들. 얀이 목록을 훑었습니다. 폴 위원장이 싫어할 거야. 알아. 그래도 해야 해. 배포 작업은 다음날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배포 목록과 커버 레터를 붙여서 하나씩 보냈습니다. 커버 레터는 짧게 썼습니다. 현재 중동 방공 환경에서 비용 효율과 실전 성능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방산연구소에서 먼저 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방공연구 기관에서도 비슷한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방공사령부였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보내온 기술평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얀이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천궁이와 비오복합에 대한 이스라엘 측 평가였습니다. 아이언돔을 운용하는 나라, 실전 방공 경험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의 평가였습니다. 비오복합 항목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드론 및 자폭 무인기 대응에 있어 현존하는 자주 방공 체계 중 비용 효율과 실전 운용성이 가장 균형 잡힌 체계로 평가한다. 얀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언돔의 나라가 비오복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16페이지 보고서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찾을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코웃음 쳤던 날부터요. 저는 한국을 미국 기술의 저가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 따져보면 사실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바닥의 통념이었습니다. 통념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17년 동안 숫자를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 숫자로 확인하지 않은 통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자료실 한쪽에 국가별 방산 역사 자료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편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67달러입니다. 전쟁이 끝난 해의 숫자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엔의 발표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립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67달러에서 지금의 비오복합까지 유엔이 100년이라고 했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러시아 판치르를 꺾는 방공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600배 저렴한 비용으로 이란의 드론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엔지니어 8명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전쟁터에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70년대 울산의 조선소, 8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사막에서 땀을 흘린 사람들, 밤새 용접 불꽃을 피운 사람들,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천궁이와 비오복합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밤 1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연구소의 역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8명의 엔지니어가 왜 전쟁터에 남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 당연함이 어디서 왔는지는 67달러라는 숫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자료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제 자리 모니터만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보고서, 배포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12시간 사이에 17곳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유럽 곳곳에서 비오복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얀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에릭, 나토 방공위원회에서 다시 연락 왔어. 이번엔 공식 발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했던 그 위원회였습니다. 배포 이후 각국에서 반응이 오자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데이터는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숫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겠다고 해줘. 모니터를 끄기 전에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비오복합 재원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30mm 기관포 2문, 분당 1200발. 이 무기를 만든 나라.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유엔이 100년이라고 했던 나라.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체계를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그 배경에는 기술 개발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의 이름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톡홀름의 밤은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발걸음 아래로 눈이 밟혔습니다. 사흘 전 브뤼셀로 떠나던 날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숫자로 무기를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이번 보고서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다른 이유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